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아래서 자라왔어요. 배움이 짧으셨던 저희 어머니는 절 홀로 키워내시기 위해 남의 집 파출부부터 건물 청소, 식당일, 시장일 등등 굳은 일을 정말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어요. 때문에 저는 엄마의 삶의 짐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등학교만 졸업 후 저를 받아준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찍이 사회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남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캠퍼스를 활보하고 이쁜 연애도 해보는데 저는 야근이 많은 회사의 특성상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지냈어요. 항상 가장 먼저 출근을 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남들이 말하는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일상을 살았어요. 그치만 한편으로는 엄마께서 지금까지 저를 위해 고생하신 것들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도 될 수 없다 생각하며 효도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저의 사수이자 회사 선배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만 보고 그에게 홀딱 반해버렸지 뭐예요. 그렇게 대리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은 오빠로 바뀌게 되었고 저희는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생겨버리게 되었고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의 집안은 저희 집과는 다르게 부족함 없이 자란 유복한 가정이었고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남편의 동생, 저에겐 도련님 되시는 분은 한 기업의 임원 자제분과 결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시작부터 너무 기울어진 시소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역시나 저희 엄마의 걱정대로 시어머니는 만나자마자 제게 아이고, 임신이 뭐라고 애 발목을 잡는다니? 작은 애는 혼수로 명품백에 시계까지 맞춰서 해왔는데 너는 정말 애 하나 달고 몸만 온 거니? 미치겠다, 미치겠어. 어디 난 또 대단한 집 딸이라도 데리고 온 줄 알았더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너 이러려고 그동안 선 안 보고 도망 다닌 게냐? 난 이 결혼 반대다. 애는 없애던지 알아서 해라.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모진 말을 내뱉어내시는데 울면서 잠 못 들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남편은 그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허 실실했는데 아이를 없앨 용기도 혼자 키울 용기도 없던 저는 결국 그 힘든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어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고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빈손이다시피 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수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초라한 장롱과 수저 세트로 들어간 시댁은 불행의 씨앗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설날이 그 시작점이 되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동서는 시댁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마사지를 받으러 가더라고요. 예, 우리 마사지 받으러 다녀올 터이니 음식 준비 제대로 해놓고 있어라. 음식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에이, 어머님, 그래도 형님 이번이 처음 맞는 명절인데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 얘 좀 봐라. 네가 우리 장손을 낳는데 그걸 왜 준비한다니? 올해 새로 우리 식구로 들어왔으니 네가 한번 제대로 준비해놔봐. 얼마나 잘하는지 보게. 아유, 형님,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제가 중간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내가 대충 알려준 대로 준비하면 될 것 같으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다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럼 저희 다녀올 테니까 화이팅 하세요, 형님. 저는 임신한 몸으로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은 명절마저 출근한다고 바빴고 막달이라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혼자서 그 음식들을 준비하려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됐지만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도와달라는 연락을 드리고 말았어요. 친정엄마는 정말 한달음에 시댁까지 달려와 주셨고 빈손으로 올 수 없었다며 차례상에 올린 튼실한 생선까지 사가지고 오셨어요. 엄마가 그땐 수산물 시장에서 알바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좋은 생선을 사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아무도 없는 시댁에서 함께 울며 웃으며 전을 부치고 동그랑땡을 빚고 국을 끓이며 명절 음식을 다 했어요. 사실 제가 한 건 거의 없고 거의 다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 손으로 명절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명절 음식 하는 게 막상 쉽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돌아온다고 하신 저녁 8시 전인 6시쯤에 저희는 음식 준비를 다 끝낼 수 있었고 엄마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와 동서 부부 그리고 조카까지 한꺼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던 터라 긴장을 놓치고 있었던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순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 배가 뭉쳐오고 미치겠더라고요. 엄마 깜짝이야. 아니, 사돈댁이 여길 왜 오셨어요? 네, 사부인 안녕하셨는지요? 아이고, 많이 놀라셨지요? 저희 애가 곧 산달인데다가 음식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혼자 음식 준비한다길래 마음이 쓰여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와서 조금 도와줬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저희 애한테 뭐 하나 제대로 가르쳐 주질 못해서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시어머님께 고기 한 번을 제대로 들지 못하시고 연신 굽신거리시더니 죄송하다,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하시는데 괜히 엄마를 불러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애써 꾹꾹 눌렀어요. 어려운 걸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를 불렀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사돈은 뭐 이렇게 사과를 하세요? 이게 사과할 일이에요? 뭐 와서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죠. 되려 제가 더 감사한데요. 이렇게 근사한 음식을 해주셔서 암튼 감사하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던 엄마가 시어머니의 돌아가라는 말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또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다시 불러 세우시더군요. 아이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 사돈 잠시만요. 오늘 혹시 생선 가지고 와서 생선 구우셨어요? 우리 집은 제사상에 생선 올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해뒀을 텐데 생선을 구워놨네? 작은 애야, 네가 네 형님한테 말 안 해놨니? 우리는 이 생선이 썩은 내가 진동해서 생선 안 먹는다고 말 안 했니? 네, 어머님. 제가 형님한테 분명히 저희는 상에 생선 올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생선을 구우시면 어떡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동서가 저에게 일러준 사항들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생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선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한들 제 말을 들어줄 분위기도 아니었거니와
그 상황에서 저를 믿어줄 분위기가 전혀 아니어서 그냥 제가 못 들었나 보다고 죄송하다고 하니 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그 생선을 전부 다 싸주며 사돈, 이런 냄새 나는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아니, 가지고 오실 거면 더 좋은 걸 가지고 오시지? 아, 무슨 사돈이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거 티 내시는 것도 아니고 생선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 이거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그냥 사돈이 전부 다 도로 가져가세요. 네? 버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얼른이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하곤 본인의 방으로 휙 들어가시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서와 도련님도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항상 낮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고 또 굽히는 엄마의 모습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이지만 잘 나가는 시댁에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본 일은 가슴에 창이 꽂히는 것처럼 미어지고 또 찢어질 것처럼 아픈 일이었어요. 성의 없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친정엄마께 너무 죄송스러워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도 괜찮다며 몰랐던 사실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구운 생선들과 가지고 오신 생선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가셨고 엄마가 가시고 얼마 후에 남편이 시댁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불러 오늘 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듯 싶었어요.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며 듣고 있는데 남편은 절 감싸며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와선 오늘 일은 본인이 잘 말해두었으니 큰 신경 쓰지 말라며 장모님께도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앞에서 눈물이 터져 하염없이 울기만 했네요. 그렇게 명절이 당일이 되어 저는 혼자 새벽부터 불이 나게 상을 차렸고 악몽 같던 첫 명절을 겨우겨우 넘기는 듯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쁜 딸을 출산하였고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은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동서는 아들도 알아서 척척 잘 만났는데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아들을 낳아오지도 못한다며 저를 그저 바보 등신 취급을 하셨죠. 그렇게 출산을 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불효령이 다시 떨어졌어요. 시어머니와 잘 알고 계시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네 도우미가 아파서 음식을 못하게 되었다며 그 집 제사상을 차려서 음식을 보내야 한다고 당장 시댁으로 튀어오라는 전화였죠. 너 얼마 전에 너희 엄마랑 같이 명절상 차려봤으니까 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다 할 수 있겠지? 내가 지켜볼 테니까 얼른 와서 퍼뜩퍼뜩 준비해. 빨리. 저는 당시에 조리원에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에게 밉보이기라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잠시 맡겨둔 채 힘든 몸을 이끌고 음식을 하러 시댁을 갔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쩜 이렇게 미련했나 모르겠어요. 하긴 그때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진 못해도 그저 말은 잘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죠. 예, 나는 젊었을 때 더 독하게 시집살이 했다. 임신해도 매일같이 시어머니한테 12첩 반상 차려다 올렸고 명절 음식도 혼자서 준비 다 하고 그랬어. 그래도 너는 조리원 같은 데서 편하게 몸조리하기라도 했지? 나 때는 그런 게 어딨니? 애 낳자마자 찬물 샤워하고 시어른 밥 차려주고 그랬는데 나에 비해선 아주 꿀이지 꿀. 그리고 오늘 제사 음식 보내는 곳에 아주 잘 보여야 돼. 시어머니 말이 오늘 음식을 보내는 곳은 이번에 상장하는 중소기업 사모님네 집인데 여기 아저씨가 자기 마누라 말이라면 꿈뻑 죽어 그 집 사모가 실세라며
이렇게라도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빼오고 잘 보여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다 정치라면서요. 한참을 시어머니한테 훈계를 듣고 혼자 음식을 준비하라며 카드를 한 장 던져주시는데 막막한 심정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아기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에겐 수고했다, 잘했다 하는 따뜻한 말도 한마디를 안 건네는 시어머니가 남의 집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저한테 시키니 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번 명절에 엄마랑 같이 차례상을 차려봤다고 해도 기껏 두 번째이다 보니 능숙하게 음식을 못하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누군가 시댁 배를 눌렀고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저희 엄마였어요. 저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 어떻게 된 거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엄마에게 애는 여기다 내려놓으시고 빨리 음식 준비 좀 도와서 해주세요. 아유, 저번에 보니까 하도 명절 음식을 맛있게 잘하셔서 제가 또 부탁 좀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아니, 사돈 따님이 하는 게 뭔 마음에 들어야 말이죠. 어떻게 시집 오는데 음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셨어요? 이렇게라도 교육 좀 시켜놓고 가세요. 예, 얼른 엄마 모시고 가서 빨리빨리 준비해라. 아, 몇 시간 안 남았잖니? 시어머니의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아 제가 눈으로 씩씩대고 있으니 엄마가 저를 말리며 부엌으로 와 괜찮다고 이렇게라도 제 짐을 덜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한테 대드려고 하냐고요. 어쩔 수 없는 엄마의 제지에 저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였고 불 앞에서 엄마랑 둘이 낑낑대며 간신히 시간을 맞춰 음식들을 바리바리 챙겨 그 사모님 댁에 가지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나가면서도 저희 엄마에게 사돈, 우리 갔다 올 때까지 주방 좀 싹 치워주시고 계세요. 그래도 마무리까지는 하고 가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엄마에게 미안한 얼굴을 하며 일그러진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그 집으로 음식 배달을 갔는데 그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아주 간신배처럼 그 사모님께 알랑방귀를 끼며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강자한테는 저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한심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니 왜 대체 강여사가 우리 집 제사상까지 신경을 쓰는 거야? 아유 뭘 또 이렇게나 많이 해가지고 왔어 미안하게. 아유 사모님 당연히 이런 건 제가 신경을 써야죠. 사모님이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어떻게 하셔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우리 땐 또 이 제사 차례상 차리는 거 진짜 머리 나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같이 온 사람인데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줬어요. 사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리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같이 온 사람, 음식 도와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속된 말로 엿 좀 한번 드셔보시라 하며 절 며느리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큰 며느리예요. 어머님께서 사모님 댁 음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절 부르셔서 무려 친정어머니까지 오셔서 같이 준비를 한 건데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부디 맛있게 잘 드셔주시고 저희 시어머니 잘 좀 봐주세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귀까지 새빨개지셔선 입술을 앙 다물며 저를 개슴츠레한 눈으로 슬쩍 째려보시는데 그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막 뭐라고 하시더군요. 아유 강여사 며느리랑 사돈어른까지 불러서 우리 집 제사상에 차리게 했어? 아니 왜 그랬어? 이거 너무 무례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아? 어머 얘는 사모님 아니에요. 큰며느리가 친정어머니랑 손녀딸 데리고 저희 집에 왔다가 제가 일하는 거 보고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치, 아가? 시모는 제 팔꿈치를 꼬집으며 본인 원하는 대답을 하게 유도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후폭풍이 무서워 맞다고 하였고 역시나 집에 가는 내내 시어머니의 폭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의 욕부터 집에 아직도 엄마가 계시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말까지 하셨죠. 제가 아무리 죄송하다고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며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시어머니는 이미 본인 화에 본인이 주체가 안 되는 듯 발악을 하시더군요. 그리곤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에 있는 저희 엄마의 신발을 확인하곤 엄마를 벌 세우듯 본인 코앞에 불러 세우셨어요. 내가 방금 사모님 댁에 갔다가 당신 딸 때문에 뭔 개망신을 당하고 왔는지 알아요? 내가 당신네들처럼 무식하고 별 볼 거 없는 집구석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낸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어딜 니들 수준 파악도 못하고 나한테 까불고 있어? 하나는 고졸에 몸으로 남자 꼬셔서 결혼하고 하나는 생선이나 팔고 남의 집 식모일이나 하는 주제에 니들한테 딱 맞는 일을 시킨 거 아니야 내가. 남의 집 등에 빨대 꽂고 사는 기생충 같은 것들. 제발 니들 위치를 알고 까불어. 아유 무식한 것들. 아유 지질이 궁상들.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뭐라고요? 라는 말 한마디를 내뱉고 쿵 하고 바닥으로 쓰러지시는데 손을 막 떠시고 눈에 흰자를 보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엄마 왜 그래? 응? 엄마 왜 그래? 119 좀 불러주세요. 내 핸드폰 어딨지? 빨리 좀요. 저는 저쪽 방으로 제 핸드폰을 찾으러 갔는데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저희 엄마에게 악마 같은 시모가 아이씨 정말 재수없게 왜 이래? 왜 이러는 거냐고 내 집에서. 이젠 하다하다 별 꼴값들을 다 떨고 있네. 쓰러지는 척 연기하면 내가 뭐 겁낼 줄 알고 있어? 아이고 가지가지 하고 자빠져 있네. 야 재수없으니까 네 엄마 데리고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핸드폰을 찾아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핸드폰을 들어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지갑에서 돈 5만 원을 꺼내 제 얼굴에 던져주며 무슨 인심 쓰듯 별것도 아닌 걸로 119 불러서 동네 시끄럽게 할 일 있어? 너 끝까지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그러냐? 네가 119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나한테 물어볼 텐데 내 위신 깎이게 하려고 아주 환장했니? 그 사모님한테 위신 깎아놓은 것도 모자라 동네 사람들한테도 위신 깎아놓으려고 해? 여기가 얼마나 부촌인 줄 몰라? 소문 한 번 잘못 나면 개망신 당한다고. 이 돈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든 기어가든지 돈 가지고 나가.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돈까지 주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시어머니는 쓰러져 있는 저희 엄마를 질질 끌듯 밖으로 내쫓았고 저는 저희 딸도 챙겨야 하기에 정신없이 딸을 챙겨 엄마와 같이 밖으로 나와 바로 119를 불렀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저랑 엄마에게 돈 5만 원을 던져주며 막말을 하는 거에 역정을 내는 것보다 빨리 엄마를 살려야겠다는 게 우선이었기에 정신없이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병원에 가면서도 엄마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구급대원도 뇌경색 전조 증상 같다며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빨리 가야 된다고 하였고요. 다행히 빠른 조치로 병원에 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의사 선생님도 엄마가 뇌경색이 맞다고 하였고 안면 마비까지 오셔서 초기 일주일은 급성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해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였어요. 병원에선 쉽게 말해 고혈압이 있는 엄마가 혈압이 높아지시면서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 쓰러지신 거라고 하였는데 그 원인이 충분히 외부의 충격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였어요. 그 말인즉슨 시어머니 때문에 쓰러지신 게 맞다는 거죠.
남편도 엄마의 입원 소식에 한 걸음 달려와 제게 미안하다며 저희 엄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는데,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런 남편에게 시어머니 탓을 하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뻔했다고 몸부림을 치며 울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는커녕 저희 엄마가 쓰러져서 뇌경색 온 게 왜 자기 탓이냐고,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가려고 하냐고 되려 더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아이 육아와 엄마의 병간호를 병행하며 한 2년 가까이 사력을 다하며 살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시모의 부당대와 저희 친정엄마를 낮잡아 이야기하는 말들,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남편과의 싸움, 무관심에 지쳐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판단이 들었고, 결국 결혼 3년 차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그날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선 단 한 번도 잡지를 않고 물건을 때려 부수며, 그래, 당신이 좀 원한다면 이혼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당신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막막했어. 툭 까놓고 말하면 당신 가진 거 없고 친정도 가난한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만큼 꾸리고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래, 뭐 나도 새 출발하면 편하지. 근데 당신 나한테 위자료 같은 건 바랄 생각도 하지 마. 법적으로 깨끗하게 위혼해 줄 테니까 이혼해 주는 걸로 감사하다 하라고. 남편의 매몰찬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마치 제가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내주길 기다렸다는 듯 행동했는데, 제가 먼저 꺼낸 이야기니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무료 상담을 받아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수첩에 적어와 남편에게 시모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며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위자료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남편이 저보고 돈 있으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도 말이 쉽지. 막상 변호사 사무실 돌아다니며 알아보고 변호사 선임비에 맞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 생각보다 소송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어요. 왜 주변에서 하는 말이나 TV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들은 이혼 소송도 쉽게 하고 승소도 잘 한다고 했는데, 막상 제가 덤벼보려고 하니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더군요. 당연히 남편 쪽의 재력이라면 저보다 훨씬 좋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돈을 발라서 어떻게든 절 이기려고 될 텐데, 괜히 소송을 걸었다가 지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현실이 그랬어요. 저도 뭐 돈이라도 있고 백이라도 있어야 소송을 걸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 양육권이라도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어디냐 하는 생각으로 조용히 이혼을 하여 이혼 후에 친정엄마 집에 들어가 아픈 엄마를 보살피며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저의 이혼에 대해 엄마는 항상 당신의 탓을 하며, 내가 배우질 못해서 너도 많이 가르치지 못했고 내가 덕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책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 또 마음이 무너지곤 했어요. 저는 이럴수록 어떻게든 우리 세 식구 번듯하게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동안 살면서 정말 나를 위해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던 중, 저는 어릴 적 묻어둔 음악가라는 꿈을 다시 꾸게 되었어요. 음악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독학으로 기타를 좀 만질 줄 알았고, 15만 원짜리 기타를 칠 때면 마음이 편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학창시절엔 음악 선생님에게 전문적으로 음악을 해보라는 권유까지 받았었는데, 그때는 집에 돈이 없어 포기를 하였지만 계속 작곡과 작사는 끄적끄적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장 음악으로는 밥벌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직장을 구해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를 재우고
새벽까지 짬짬이 작곡 강의를 들으면서 저만의 노래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땐 조금이나마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근사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작곡 활동을 했고, 음악 사이트에 제 개인 채널을 오픈해 제가 만든 곡을 올리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사에도 OST 곡을 만들어 문을 두드리며 제 나름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몇 해 정도를 보냈는데,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 어느 영화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절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정말 이런 식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싶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 개인 채널에서 음악을 들은 영화사 직원 한 분이 현재 기획 중인 영화와 제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관련 투자자와 감독에게 먼저 제 음악을 들려주었대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저를 한번 만나보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준다며 음악 작업을 같이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제 음악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해주니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고, 당장이라도 그분들을 만나 큰 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 저는 계약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중요 투자자분과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설레는 맘에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하던 식당 룸의 문이 스르륵 열리며 투자자가 들어오는데, 저는 그분을 보고 기절을 할 뻔했어요. 제가 이혼 전에 사건이 있던 그날 시어머니의 강요로 어느 사모님 집에 제사 음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투자자분이 그 집 사모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 어? 근데 혹시 저희 만난 적이 있지 않던가요? 혹시, 네, 사모님. 아니, 투자자님. 저희 구면 맞아요. 저 강 여사님 며느리로 한번 찾아뵀었는데, 그때 왜 사모님네 제사 음식이라고 제가 음식 여러 가지 준비해서. 아, 그래요. 생각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다시 또 만나게 됐네요. 정말 세상 좁네요. 유진주 씨라고 하셨죠? 오늘은 강 여사님 며느리가 아닌 유진주 씨입니다. 네, 투자자님. 근데 이 말씀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몇 해 전에 이혼을 해서 이젠 강 여사님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남으로 지내고 있고요. 그리하여 저는 투자자님과 일 얘기를 진지하게 하였고, 투자자님 또한 제 능력과 진심을 알아봐 주시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나선 술을 한 잔 권하셔서 서로 사담을 하게 되었는데, 투자자님이 먼저 제게 이혼 얘기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지난 일이기도 해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시무의 부당 대우와 그로 인한 엄마의 뇌경색 이야기까지, 그리고 무일푼으로 이혼을 했다는 말까지요. 그러니 투자자님도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곤, 사실 이전 시모가 본인들 커뮤니티에서도 보통이 아니기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기 일쑤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양말까지 벗어가며 헌신을 다한다는데, 돈 되는 모임에는 아주 환장을 해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쳐낼 사람은 비정하게 쳐내고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자자님이 저를 위로하며, 진주 씨가 어린 나이에 참 고생이 많았겠네요. 어쩐지 음악에서 삶의 짙은 향이 배어나온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뢰되는 말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이혼 사유를 물어본 게, 진주 씨 전 남편이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며 거진 1년 정도 저희 부부에게 계속 사업 투자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진주 씨 이전 시모는 우리 집에 와서 매일같이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하는데, 저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투자자로 나서도 될 만한지 알아보려고 하던 찰나에 이렇게 진주 씨를 만나게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저도 투자를 하는 사업가라 잘 아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실력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요? 그래서 방향을 트는 게 맞는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유진주 작곡가님, 저희랑 함께 계약하십시다. 그 말을 듣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제게 펼쳐졌다 생각이 들었고 80억을 쏘는 영화에 저도 투입이 돼 영화 음악을 함께 만들게 되었어요. 이런 투자가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시모가 아주 죽상을 하고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왔더군요. 제가 알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전 시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남루한 차림으로 눈에 도끼만 품은 채 저를 찾아온 건데 다짜고짜 윽박을 지를 거라 생각했던 이전 시모는 제게 무릎을 꿇으며 투자자인 그 사모님에게 제발 한 번만 말을 좀 잘해줄 수 없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듣고 싶지도 않은 전 남편의 이야기와 전 시댁 이야기를 하는데 전 남편이 저와 이혼 후 바로 만나는 여자가 생겨 재혼을 했었대요. 근데 그 여자 쪽 아버지가 무슨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대표였는데 그 아버지에게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전 남편은 또 이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전 남편이 다시 집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사활을 걸고 사업 준비에 올인을 했고 지금의 투자자님에게도 투자금을 받고자 지난 1년을 쉬지 않고 마음을 얻어 겨우 긍정적으로 돌려놓았는데 그 투자가 저에게 넘어오면서 제가 본인 아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며 제발 한 번만 좋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본인 집에서 나간 후 악재가 끊이질 않았다며 벌을 받는 것 같다고 하였어요. 이번 투자도 못 받게 되면 전부 다 밖에 나앉게 생겼다고 예전 가족의 정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런 이전 시모에게 저기요,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가족의 정이라고요? 그렇게나 정이 넘친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내 엄마 모욕스럽게 만들어 쓰러지게 한 거 기억 안 나요? 거기에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나서 몇 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한 건데 당신네들이 뭐라고 내 인생에 등을 업으려고 해요. 그렇게 당당하고 잘나신 양반이 왜 나를 찾아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궁상을 떠시냐고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뿌린 대로 벌 받는 거니까 제대로 벌 받으세요. 나한테 이딴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며 부탁하지 말고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법적으로 벌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악에 바쳐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는 자리를 떴어요. 그 여자는 본인의 아니라면 뭐가 됐든 위법한 짓도 하고 남을 사람이었고 자존심도 버릴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간신배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 같았어요. 그 이듬해 저는 투자자님에게 전폭적인 투자를 받아 영화 음악을 성공적으로 다 만들었고 영화 또한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지금도 투자자님과 만나 가끔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영화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가수를 키워내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 또한 현재는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이 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음악 활동을 하며 후배 양성과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저희 딸아이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러 백화점에 갔다가 정말 우연히 백화점 밖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이전 시모를 보게 되었는데 전단지를 뿌리치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시댁에 와서 임신한 저를 대신해서 요리를 해주고 저 여자에게 낮은 자세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던 순간이 생각이 나 어찌나 기분이 묘하던지요. 그 여자는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 여자를 봤기에 한참을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진 것 없이 시집왔다고 온갖 시집살이는 다 하고 구박은 구박대로 받던 제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그 여자를 보니 참 통쾌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과거의 지난 일이라 이렇게 덤덤하게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데요. 늘 마음속에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시고 많은 용기와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